예, 이번 시간에는 조선조 가사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의 명칭과 개념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초반에 이 가사라는 것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가사 텍스트들을 지칭하는 전체 집합의 명칭, 갈래 명칭이죠. 갈래 명칭이 필요한데, 이 처음에 나온 이 가사로 할 것이냐, 두 번째 나온 이 가사, 똑같은 말씀 사자이긴 합니다만, 이 첫 번째 것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노래 가사 할 때 쓰이는 이제 한자어가 이 첫 번째 가사인데요. 이 첫 번째 가사를 가사의 갈래 명칭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가사는 원래 노래로 불리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가사로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이 가사로 써야 된다라는 입장의 경우에는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가사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명사로서의 가사와 혼용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제 고유 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가사로 써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그 이견들을 이제 거쳐서 이게 일반 명사로서의 가사하고 고유 명사로서의 가사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국문학상의 장르 명칭으로는 두 번째 가사가 적절하다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이 두 번째 가사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음보 율격, 앞서 시조에서 음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리마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사의 경우에는 시조하고 똑같이 한 행이 이 4개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조가 12개의 소리마디, 그러니까 4개의 소리마디인 하나의 행이 3개의 행으로 구성되는 데 비해서 이 가사의 경우에는 행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음보 율격의 장편 연속체 시간은 모두 이 가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적 요건 이외에 사음보 율격의 장편 연속체 시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형식적 요건 이외에는 주제, 소재, 표현 방식, 규모, 구성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사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이제 고려말 발생설하고 조선 전기 발생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려말 발생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고려 말에 이제 나홍화상이라는 국사가 있었는데 나홍화상이 지은 승원가 그리고 서왕가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편의 작품을 근거로 이 나홍화상이 이 고려 후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사라는 것은 고려 말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승원가하고 이 서왕가라는 작품이 기록된 텍스트가 1741년에 편찬된 미타참저료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하고 1741년은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것은 승원가하고 서왕가라는 작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나홍화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승려의 이름을 가탁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나홍화상의 승원가하고 서왕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은 이 가사의 발생 시기를 조선 전기로 비정합니다. 그래서
정극인의 상충곡이 이 가사의 효시작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뭐 고령말 발생설이 맞다, 조선전기 발생설이 맞다,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가사의 전성기, 이 융성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사의 형식인데요. 앞서 사원보 율격의 장편 연속체 시가를 가사 형식으로 규정했는데, 율격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행이 4개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진다 라는 율격은 있지만 길이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20개의 행으로 한 편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수천 행으로 한 편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 전기의 가사는 대체로 100구 내외여서 좀 짧은 편이고요.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장형 가사, 그러니까 장편의 가사 작품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작품, 단형의 작품들은 시작화자의 내면이라든지 감성을 표현하는 표현하는 것을 좀 위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정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작품들이 주로 짧은 작품에 많이 있고요. 장편의 가사 작품들, 장형의 가사 작품들은 이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인 성격이 짙은 작품들보다는 주로 장편의 가사 작품들은 서사적 혹은 교술적, 주로 이념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 장형의 가사 작품들에 많이 보입니다. 결구 양식, 이게 주로 조선 전기 작품들의 경우에는 뭐 첫 번째 1행부터 제일 마지막 행의 바로 그 전행까지는 하나의 행이 4개의 음보로 쭉 유지가 되다가 제일 마지막 행에 와서 시조의 종장과 같은 그런 결구 형식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극인의 상충곡의 경우에는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이 되게 시조의 종장이 1음보의 경우에는 3음절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 종장 2음보의 경우에는 5음절 이상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4음절, 3음절, 평음보, 소음보 이렇게 시조가 마무리되는데, 조선 전기 가사 작품들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혹은 정철의 3인곡의 경우에는 님이야, 3음절이죠. 나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치려 하노라, 이렇게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그런 작품들이 조선 전기 가사 작품에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후기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내 노릇 하게 되면 그 안이 상쾌할까라든지 허다한 경계지연 이만 뿐이로다, 이런 식으로 끝맺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조선 전기 가사하고 후기 가사의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문학사의 어떤 논쟁점 중에 하나가 이 가사의 갈래적인 성격을, 장르적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사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운문적인 성격, 이거를 뭐 음영하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음보가 하나의 행을 구성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는 운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게 이게 이 장편이다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산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정시와 같은 응축성은 없으나 유장한 감흥과 생각을 읊조리고, 혹은 복잡한 경험을 서술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와 같은 이념적인 설득을 달성하는데 짧은 단형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요긴한 효용을 이 가사가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사라는 역사적 갈래의 장르적 성격을 교술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적인 통설은 이 현존하는 가사 작품들을 보면 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서사성, 소설과 같은 잘 짜여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헐거운 서사성을 띠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또 이념, 정보, 지식과 같은 교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대개 여러 종류의 경험과 사고 및 표현 욕구에 대해서 폭넓게 열려있는 혼합갈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조 가사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가사의 역사적 흐름도 시조와 마찬가지로 되게 17세기를 경계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의 경우에도 조선 전기 시조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양반층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고요. 현존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주된 작가로는 상춘곡을 남긴 정극인이 있고, 그 다음에 면왕정가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긴 송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이런 작품들을 남긴 정철과 같은 굵직한 작가들이 이 조선 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와 시조를 통해서 응축된 서정의 표현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사대부 문인들이 한시와 시조와 같은 단형의 시가 양식들을 통해서는 응축된 서정의 표현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의 유연한 포용력을 빌어서 여러 가지 생활체험, 흥취, 신념 등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와 시조와 같은 단형의 시가 양식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가사가 담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 전기 가사의 두드러진 흐름은 강호가사와 연궁가사로 이분할 수 있습니다. 강호가사는 앞서 시조에서 보셨던 이 강호시조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중앙의 정치 현장이 아니라 탈정치의 공간인 강호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소회, 체험,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담아낸 강호가사하고, 또 정치 현장을 벗어나서 탈정치의 공간에서 중앙에 있는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연궁가사, 이렇게 이분할 수 있고요. 조선 전기 가사의 경우에는 후기에 비해서 단형이고요. 서정적인 작품이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부가 대체적으로 시조와 유사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 역시 이 서정적인 경향이 우세하고 사대부들의 세계관이라든지 생활체험, 미의식 이런 것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송순, 면왕정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작품을 현대역을 먼저 읽고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인간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속세이니까 속세를 벗어났다, 자연에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춥고 고기는 언제 낮고 살인무는 리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려뇨. 아침이 모자라니 저녁이라 남겠는가.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분주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새가 없거든 계속해서 가자꾸나. 다만 한 청려장, 청려장은 지팡이의 일종인데요.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이것이 면왕정가의 일부분입니다. 제시된 요 부분 말고 요 앞서의 부분에서는 면왕정의 위치, 그 다음에 형세, 주변의 경관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묘사하고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 이 면왕정가입니다. 이 면왕정은 그 송순이 이 담양에 기거하면서 거기에 면왕정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자를 짓게 되고요. 그 면왕정 속에서 뭐 사계절의 변화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우주의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파하는 그런 내용을 이 면왕정가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이 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자연과 사람 모두 활기와 흥겨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밤도 추워야 되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섬돌에 떨어진 꽃잎도 쓸면서 살아가는 일상은 이른바 한가로운 그런 분주함입니다. 이렇듯 분주한 일상의 나열은 그것이 매우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평화로운 전원의 낭만적 정취임을 드러내는 관습적 수사들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의 제시, 뭐 밤 죽고 떨어진 꽃 쓸고 시비 닫고 이런 소소한 일상의 제시는 화자가 전원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치의 공간에서 떨어져서 이 강호라고 하는 자신만의 폐쇄적 공간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자신의 내면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작자의 체험적인 생활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단순히 사실만을 기술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세계의 질서 속에서 무라의 합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하고 내가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이 합일되는 그런 무라일체, 무라의 합일을 추구하는 드높은 서정적 정조를 이 작품은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단 송순의 면왕정가뿐만 아니고 이런 16세기 강호 가사의 전반적인 특징은 정국인의 상춘곡이라든지 혹은 정철의 성산별곡과 같은 다른 류의 작품들에도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면모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전기 가사의 대체적인 이와 같은 면모가 시조사하고 마찬가지로 17세기 이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 가사가 전기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약하자면 시조와 마찬가지로 작자층이 대대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및 표현 방식이 다변화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조선전기 작품이 주로 서정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작품들 위주였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러니까 서사적이고 교수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대부 가사의 변화인데요. 조선 전기 작품이 이 고아한 전원적인 삶을 노래하는 서정적 기풍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면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이런 기풍이 퇴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바탕을 이루었던 관조적 세계관,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서 그 이면에 있는 뭐 도의 실체라든지 우주의 섭리라든지 우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관조적인 세계관이 이 인병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붕괴된 데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꼽자면 이제 가사 안으로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수용된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송순의 명랑정가에서 밤 죽고 뭐 떨어진 꽃 쓸고 이런 것도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런 노동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하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는가를 묘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17세기 작품부터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가사의 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이 17세기 정훈, 탄군가를 지은 이 정훈이라는 작가라든지 아니면 아주 유명한 누앙사, 뭐 선상탄 이런 굵직굵직한 작품을 남긴 박일로와 같은 향반들의 작품에서 그러한 변화의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이 향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런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러니까 신분은 양반이지만 그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제적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런 몰락한 양반층들을 일컫는 용어가 이 향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훈이나 박일로 혹은 뭐 강복중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그 다음에 그 궁핍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저러한 사파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박일로의 누앙사를 가지고 좀 그런 면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부 가사의 변화 양상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체험적 구체성이 중시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 구체성이라는 용어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용어는 이제 이념적 관조성인데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가사의 경우에는 그런 사대부들의 사상, 경험을 담은 그런 이념적 관조성이 중시되었다면 이 조선 후기 가사의 경우에는 실제 자신이 서 있는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체험의 그 내용들이 이 조선 후기 가사에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보이는 작품들이 이제 기행가사하고 유배가사인데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기행가사 하면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을 들 수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관동별곡을 보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조정에 있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라든지 아니면 육아 성현들의 경지를 떠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관동별곡에 많이 보이는데 이 조선 후기 기행가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자신이 여행을 다니면서 뭘 했고 뭘 먹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경험의 양상들이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유배가사의 경우에 조선 전기 이 유배가사 중에 그 조선 전기 유배가사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배를 간 시적 화자가 자신이 굉장히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게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주라면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경우에는 이 유배를 가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 북천가 같은 작품은 유배지까지 유배지에 가기까지의 여정, 그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행가사, 유배가사가 조선 전기에도 지어지고 후기에도 지어졌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기와 후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조선 후기 이 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규방 가사가 성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규방 가사는 뭐 남성들도
많이 남겼지만 주된 작자가 이제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규방 가사가 성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가사의 작자로 여성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뭐 여성이 남긴 가사 작품이 헌안설원의 규원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이 규방 가사가 대대적으로 창작됨으로써 이 사대부층 부녀자들이 이 가사라고 하는 문학적 갈래를 자기 표현, 자기 내면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작자층에 있어서 더 이상 양반층들만이 가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뭐 규방 가사에서 살펴봤듯이 여성들이 짓기도 하고요. 또 서민 가사로 불리는 그런 일군의 가사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현실 비판 가사, 그다음에 세태 비판 가사, 애정 가사 이 세 가지 부류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현실 비판 가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조선 후기 19세기가 되면 뭐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지배층의 횡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예, 그런 뭐 세금 제도의 불합리성 이런 현실을 고발한 일군의 작품들, 뭐 간민가, 거창과 향산별곡 뭐 이런 류의 작품들이 출연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부류의 작품이 이제 세태 비판 가사입니다. 뭐 우부가, 용부가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조선 후기라고 하는 이 변환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상강오륜과 같은 일륜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력에 어두워서 그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일륜적 질서를 저버리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세태 비판 가사와 같은 작품들도 조선 후기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애정 가사와 같은 작품들도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주로 이 남녀 관계, 이 여성 화자에 의해서 지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니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제 치환해서 부른 것이라면 조선 후기 애정 가사의 경우에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애정의 문제를 주된 모티프로 다룬 그런 애정 가사 작품들이 족출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승가 연작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 이 승가 연작 이게 4편의 단일 작품으로 구성된 작품이 승가 연작인데요. 남성 사대부하고 여성 비구니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정의 교통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이 이 승가 연작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또 하나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비가사라는 것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비가사라는 것은 이 조선 후기 시정문화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 시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 자본, 유통,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작품들이 이 가사 안에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시정 공간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작품들 이 12개를 이제 시비가사라고 해서 이 가사의 하위갈래로 다루곤 하는데요. 주된 내용이 이 세속적인 풍류,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 오고 가는 애틋한 염정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제시되어 제시해 놓은 작품들이 이 시비가사의 목록들인데 이 춘명곡이라는 작품만 하더라도 이 서생과 기생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이 춘명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상사별곡이라는 것도 애정가사이고요.
그래서 이 12가사는 이 조선 후기 시정에서 불리던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작품은 아니고요. 이 전문적인 창자,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전문적인 창자에 의해서 가창되었습니다. 예. 이 12가사 중에 일부 작품을 실제 이 12가사의 경우에는 오늘날까지 이게 계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가사 중에 일부 작품을 실제 녹음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뒤에 이 12가사를 감상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래서 뭐 조선 후기 이 가사의 경우에는 정말 수천 편에 달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대부 가사의 내적 변화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이 정훈과 박일로와 같은 향반들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박일로가 남긴 누앙사라는 작품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처녀가 이 조선 후기 시정 공간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작품이 노처녀가라는 작품인데 이 두 개의 작품을 통해서 이 조선 후기 이 가사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일로의 누앙사인데요. 박일로의 누앙사는 다 아시겠지만 초반부에 이 전쟁통에 집에 있던 노비도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 논밭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런 대단히 궁핍한 화자의 실상이 제시가 되고요. 그 노비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적화자의 신분이 양반이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소가 필요한데 궁핍한 농가에 소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소 있는 집에 이제 소를 빌리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소 한 번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이 엄섬이라는 것은 뭐 진정성 있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친절하구나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 밖에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를 오랫동안 한 뒤에 어와 그 뉘신고 이제 시적화자의 기침 소리를 들은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뉘신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시적화자가 염치 없는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이 중략된 부분에서는 이제 소를 빌리러 왔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중략된 이 뒷부분에 제시된 부분은 이제 주인의 얘기입니다. 이 주인이 뭐 값을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웃집에 누가 아주 기름진 고기하고 잘 익은 술을 가지고 와서 나를 잘 대접해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일 소를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큰 약속을 했으니 실약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청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상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헌 먼덕을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그러니까 워낙 집안 살림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옷도 다 낡았고요. 이 집신이라는 것도 축이 다 달아빠진 그런 집신을 신고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은 형용에 이 위축된 작아진 그런 모습에 이게 개의 짖을 뿐이로다. 이렇게 현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지방의 한미한 선비계층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과 그로 인한 갈등의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부분은 처자식이 굶주리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시적 화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 이제 소만 빌리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굶주리는 식솔들을 좀 먹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소를 빌릴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들뜬 희망, 그리고 여지없는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낙담과 좌절의 모습이 정말 리얼하게,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자연 속에서의 유자적한 삶은 주로 이제 조선 전기 시조 가사 작품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작품들에서는 시인 혹은 시적 화자가 중앙의 정치 현장으로 나아갈 것이냐 혹은 강호에 머물러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이념적 문제가 이 작품을 산출하게 한 주요 동인이었다면 이 17세기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이념적 문제가 작품 산출의 주된 동인이 아니고 현실적 궁핍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곤혹스러운 삶 그 자체였다라는 데 중요한 변화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조선 후기 그 조선 후기의 이 가사가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정이라고 하는 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서 대대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 노처녀가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처녀가 아주 긴 그런 작품인데 그 중에 일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처녀가라는 작품은 버전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통상 노처녀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홍기가 훨씬 지나서도 시집가지 못한 어떤 노처녀의 원망, 한탄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서정적인 작품이 노처녀가 1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확대된 형태로,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많아지고 이러저러한 사건들도 개입돼서 서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노처녀가 2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가사의 형태로 뿐만이 아니고 소설화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이제 꼭독각시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것인데, 이 노처녀가라고 하는 단일한 작품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재생산된다는 데에서도 이 작품이 비단 한정된 공간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행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시한 작품은 노처녀가 1, 노처녀가 2, 꼭독각시전 이 3개의 버전 가운데 이제 노처녀가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 제시한 부분 바로 앞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홍기를 훨씬 지납니다. 뭐 이번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40이 넘도록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홍기가 가득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어른들이 이 자신을 시집 보낼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막 원망을 품고 이러다가 이제 시적화자가 그럴 거면 내가 직접 혼처를 구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점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누구는 첫 번째 후보이고 또 이웃 마을의 뭐 누구는 이제 두 번째 후보여서 그 첫 번째 후보하고 두 번째 후보를 이 종이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 통 안에다가 그 두 종이를 넣어놓고
이 점을 치는 그러니까 신에게 이 두 명 중에 누가 자기의 짝으로 좋을지 점지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점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점을 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냐면 이제 시인이 그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점지해 줘가지고 그 한 사람이랑 이제 혼인식, 혼례를 치르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 밤에 둘이서 이제 그 신랑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꿈에서 깨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부분이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증이 대발해서 이게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을 하게 되고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자기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멋진 사람인지 그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잠이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증이 대발해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입은 치마 다시 찾고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미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걸 다시 찾죠. 그다음에 신고 있는 버선을 또 찾으며 방춧돌을 옆에 끼고 짖는 개를 때릴 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잠이 깬 것,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잠이 깨버린 그 탓을 짖은 개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당퉁탕 냅둘 적에 엎더지락 곱더지락 이 개를 때리기 위해 가지고 막 허둥지둥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벽에다가 이마를 박고 문지방에 코를 깨고 넘어져서 면경, 석경, 성적함과 같은 이 화장 도구들을 다 깨버리고 한숨지며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중략이 되고 남이 할까 부끄리나 안쓰러운 일 하여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신랑하고 이제 꿈에 그리던 그런 혼인을 치르는 그런 달콤한 꿈에서 깬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뭘 하냐면 모의 혼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할까 부끄리나 남이 할까 부끄러우나 이 부분이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의 혼례식을 가리키고요. 홍두깨에 자를 메어서 갓 쓰고 옷 입히니, 그러니까 홍두깨에다가 뭐 옷도 입히고 갓도 씌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남자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홍두깨에 자를 메어 갓 씌우고 옷을 입히니까 사람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쓰다듬어 세워놓고 새 저고리 긴 치마를 호기 있게 떨쳐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호기 있게 떨쳐 입고 머리 위에 팔을 들어 예법으로 절을 하니, 이게 눈물이 종행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입은 치마 다 적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의 혼례식을 통해서 그 홍두깨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그 혼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가엾고 뭐 원망스럽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말미에서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그렸던 그 사람하고 이제 통혼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 작품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조선 후기 가사의 경우에는 담아내지 못할 소재가 없을 정도로 이 양반 계층에서부터 이 서민 계층들까지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생각,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작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와 마찬가지로 이 조선 후기 이 가사의 경우에는 작자층이 확대된다라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및 소재가 대대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거하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다변화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전기 이 작품이 이 서정적인 작품이 많았다면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이 노처녀가와 같이 복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등 어떤 서사성을 담보한 작품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역사 혹은 이념, 교훈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교수적인 성격을 띠는 작품들이 대대적으로 출연하는 등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음보 율격의 장편 연속체 시가라고 하는 매우 간이한 형식적 요건을 통해서 이 조선 후기 이 가사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라는 어떤 변환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양태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선조 최후반에 유행한 잡가라는 국문시가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요 이미지 파일은 무쌍신구 잡가라는 그 잡가 텍스트 모음집의 표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무대가 되고요. 요 주변에 이 잡가 공연을 듣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은 이제 광무대라는 극장, 오늘날의 극장과 같은 그 공연 무대인데요. 이게 조선 후기에는 이 잡가라는 것이 주로 시정의 공간에서 반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서 주로 연행이 되다가 근대 이후에 그 극장과 같은 그 신식의 예술 기반이 조성되면서 그 극장에서 이 잡가를 부르는 가수들이 나와서 이 공연을 하는 그런 엄청나게 유행한 그런 갈래가 이 잡가입니다. 예, 그러면 잡가의 명칭과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가라는 갈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갈래 명칭에 들어있는 이 잡이라는 글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잡이라는 글자의 의미에는 첫 번째 화살표에 나와 있듯이 잡대다, 천하다, 비속하다, 이게 고급스럽지 않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섞이다라는, 무엇과 무엇이 섞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잡가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뭐 잡대다이든 섞이다이든 이 두 가지 의미 다 이미 존재하던 무언가를 염두에 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잡대다라고 할 때에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이 잡가라는 것은 어떤 것에 비해서 잡대다, 천하다, 비속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섞이다라고 할 때에도 섞이려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잡가라는 거하고 잡가 이전에 존재했던 무언가들이 섞여가지고 이 잡가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잡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가곡이라든지 시조라든지 앞서 가사에서 살펴본 12가사와 같이 이 정악 계열의 노래에 비해서 이 잡가는 잡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 섞이다라고 할 때는 이 잡가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갈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온갖 노래에서 구절구절을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절구절들을 섞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시조 텍스트라든지 사설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이런 노래들 가운데 유행하는 구절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갈래 혹은 작품이 이 잡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잡가라는 것은 조선 후기의 시정에서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자기 가내에서 연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자본이 오고 가는 그런 시정 공간에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적이고 혹은 또 반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라기보다는 이제 아마추어에 가까운 그런 소리꾼들에 의해서 가창된 유락적 노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곡, 그 다음에 시비가사 이런 것들은 정악 계열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련,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잡가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잡가의 대강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이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노래 양식을 포괄해서, 그러니까 혼종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조선 후기의 시정 공간에서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정 공간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하층부터 상층까지 남녀노소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이제 통속적이고 유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잡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지역 민요하고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그 민요, 질박한 민요보다 훨씬 세련된 선율과 창법을 구사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조, 사설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한시 등 여러 갈래의 사설들 가운데 가창에 적합한 혹은 그 당시에 매우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사설, 구절들을 자유롭게 취해서 변형하는 개방적인 그런 갈래가 이 잡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잡이라는 것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이 잡대다, 천하다, 비속하다인 것은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시정 공간에서 유행하던 가곡, 시조, 가사에 비해서 잡되고 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섞이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온갖 갈래들, 시조, 사설시조, 판소리, 민요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섞어서 만들어낸 갈래가 이 잡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격 및 시형의 구속력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시조와 가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이 4개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형식이 있는 반면에 이 잡가의 경우에는 사음복격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개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는 작품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연이 합쳐져서 한 편의 작품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부적인 미의식과 품격을 지닌 시가류, 다시 말해서 가곡, 시조, 가사 이런 4대부적인 미의식과 품격을 지닌 시가류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요. 민요하고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활 현장의 절실한 경험을 그냥 소박하게 불러내는 그런 일반적인 민요하고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흥적이고 유락적인 그런 아주 세련된 창법을 구사한다라는 점에서 질박한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민요하고도 대비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정의 유락,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즐거워하는 흥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정의 유락에 소용되는 노래라면 폭넓게 받아들이는 시정의 유락가요가 잡가이다 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악 계열이 아니고 민속악, 그러니까 이 정악이라 하면 뭐 일정 정도의 악기를 수반하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도 상당한 정도의 연마, 수련 이런 것들을 요한다면 이 민속악, 이 잡가는 민속악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담당층도 그런 정악 계열의 노래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대개 이 잡가의 담당층을 세 가지로 얘기하곤 합니다. 사계축, 삼패기생, 사당패, 선소리꾼 등이 그러한데 먼저 사계축을 살펴보면 사계축은 서울의 사계 지역에 거주하던 직업적인 남자 소리꾼 집단을 사계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계면 현재 용산구 청파동 일대를 가리키는데 이게 용산이 각지에서 올라오는 그 물산들이 집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계 지역이 자본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시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진 곳이 이 사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조선 후기에 급속하게 상업화되었던 지역이 이 사계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회를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잡가라는 것도 이 사계 지역, 이 상업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잡가의 담당층으로는 이제 삼패기생을 들 수 있는데요. 대개 기생을 이제 1패, 2패, 3패 기생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근데 이 3패 기생은 그 기생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의 기생이고요. 매음을 병행한 기생들이 이 3패 기생입니다. 주로 이제 서울 등의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3패 기생이고요. 그래서 이 1패, 2패 기생들의 경우에는 예인에 가깝죠. 그래서 이 1패 기생, 2패 기생들이 담당하던 그 당시에 노래들이 이 가곡창이라든지 시조창 혹은 이제 시비가사를 주로 연행했던 데 비해서 이 3패 기생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3패 기생들은 이 잡가를 위주로 공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잡가의 담당층으로 사당패, 선소리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당패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서커스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떠돌면서 고개와 연예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인들이 이 사당패들인데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제주를 넘기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사당패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당패 가운데 이 잡가를 잘 불러서 이 잡가가 조선 후기에 유행하면서 이 사당패들이 연행할 수 있었던 아주 많은 레파토리들 가운데 이 잡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이 사당패 가운데 잡가의 창자로 전문화된 무리들을 이 선소리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잡가를 주로 불렀던 담당층으로는 사계축, 삼패기생, 사당패와 선소리꾼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의 최하층에 처해 있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잡가를 연행하던 그런 장면을 포착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장, 시정 공간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주고 팔기도 하고 또 뭐 흥정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포착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삼패기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잡가 담당층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무리들이 이 삼패기생들이죠. 예. 예, 이 잡가의 주된 내용은 생활 소재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잡가를 듣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뭐 고매한 학식이라든지 그 심오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소재들을 주로 활용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속적 욕망이 이 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든지, 뭐 부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뭐 아름다운 이성을 희망한다든지 이런 류의 그런 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요. 다음에 그런 욕망들을 뭐 우회적으로 말한다든지 뭐 숨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세적 향락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중을 위해서 현재의 향락을 유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즐겨야 된다, 이런 어떤 찰나적인 몰입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것은 이 작가가 철저하게 그 유흥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주로 그 일상, 시정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이 잡가가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잡가가 유행했던 시기가 조선 최후반에서 근대 초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근대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잡가에서는 그런 전환기에 보이는 세태 같은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그래서 변화무쌍한 세태를 헤쳐가는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이 잡가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잡가는 음악적 측면에서는 시비가사에 비해서 훨씬 통속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 위계를 나누자면 이 가곡이 가장 전하한 수준 높은 그런 음악이고, 그에 비해서 이 시비가사는 좀 떨어지는 통속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잡가는 그런 시비가사에 비해서도 훨씬 더 통속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민요보다는 선율과 창법이 세련되어서 유흥적인 화려함을 짙게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곡상, 이 국악계에서 뭐 이 잡가라는 것은 워낙 그 범주를 설정하기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악계에서 잡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하고 이 국문학계에서 잡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악곡상의 특징으로 잡가를 구분할 경우에는 잡가류의 창법으로 불리는 시조, 민요까지 포함하곤 하지만 문학적 갈래로서의 잡가에는 시조는 그냥 시조, 민요는 민요이고 잡가는 시조, 비록 그 창법이 잡가류의 창법으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시조하고 민요를 제외한 나머지를 잡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 한시의 구절들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요. 이게 뭐 시비작가만 해도 그렇고 다른 작가들을 많이 보면 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시조 구절들이라든지 뭐 사설시조의 내용이라든지
판소리의 일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조 한시의 구절들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민요, 시비가사, 판소리 등을 상당히 흡수해서 온갖 갈래를 버무려서 만든 것이 잡가인데,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잡가가 목표로 하는 주된 청중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감남을려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이해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청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도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잡가 중에 이제 대표 작품 두 개를 좀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잡가는 몇 개의 하위 갈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하위 갈래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국문학계에서 이 잡가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대개 이 12잡가, 12개 12가사하고 마찬가지로 그 서울 및 경기 지방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12개의 잡가 레파토리를 이제 12잡가를 하나의 하위 군집으로 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휘모리 잡가라고 해서 휘모리라는 굉장히 빠른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사설들을 집약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 휘모리 이 장단에 텍스트를 얹어 부르는 휘모리 잡가 부류 하나하고, 혹은 또 뭐 경소도 잡가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 하위 갈래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12잡가 하나, 휘모리 잡가 하나, 경소도 잡가, 경소도 민요 이 정도로 잡가라고 하는 큰 군집을 세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12잡가 중에 첫머리에 놓이곤 하는 유산가라는 작품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휘모리 잡가 중에 아주 유명한 맹꽁이 타령이라는 작품 두 개를 텍스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 유산가의 경우에는 이 봄날에 산에 놀러 가서 부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층암 절벽상에 층층이 이어진 그런 포개진 절벽 위에 폭포수는 콸콸 흐르고 수정염을 들이운 듯,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포수의 방울방울이 마치 수정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골 물이 주르르륵, 저골 물이 쏴쏴, 열의 열골 물이 한데 합수해서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얘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소부허유라고 하면 유교적인 문명, 인위적인 문명을 거부했던 그 도가계열의 성인으로 사대부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 소부허유가 등장할 때에는 그런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냥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념적이고 뭐 사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봄날의 산의 광경, 그 산 안에 있는 폭포수의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출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날의 유산, 봄날의 산에 놀러 가서 기인한 기꺼운 흥취, 아주 드높은 흥취와 자족적 풍류를 노래하는 것이 이 유산가입니다. 봄이라는 그런 계절적 소재에는 여러 가지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만물이 소생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고전시가 작품들에서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소재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이 작품이 여타의 작품들과 다른 점은
흥취와 풍류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사로운 봄볕에 비친 이 폭포수가 콸콸 떨어지고 있는데 따사로운 봄볕에 비치는 폭포수를 묘사하고 있는 요 부분만 하더라도 콸콸, 주르르륵, 콸콸, 천방저, 지방저, 으르렁 등 이 강한 에너지가 담긴 의성어와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음보수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이죠. 이 가사의 경우에는 사음보가 하나의 행을 이루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뭔가 좀 안정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잡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음보 내의 음절수 역시 대단히 유동적이고요. 이러한 면모들은 이 유상가뿐만 아니고 다른 잡가 작품들에서도 뭐 쉽사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처럼 시적 대상에 생동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재현하는 잡가의 언어적 능력, 그 다음에 수사적 장치, 이런 것들은 근대 전환기라고 하는 대단히 특수한 시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인정, 세태 이런 것을 가감 없이 포착해낼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학 계열의 노래에서는 볼 수 이렇게 체험하기 힘든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면모를 이 잡가가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조선 최후반에서 근대에 이르러서 이 잡가가 다른 경쟁적인 그 노래들을 제끼고 대단히 많이 유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살펴볼 작품은 휘모리 잡가 가운데 하나인 이제 맹꽁이 타령이라는 작품인데요. 삼청동 끝에 있는 이 장원서라는 곳에 다리 밑에서 놀던 맹꽁이, 사실 맹꽁이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뭔가 좀 모자라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제 맹꽁이인데요. 그런 맹꽁이가 뭘 하냐 하면 포박장이는 이제 빨래꾼인데요. 포박장이의 밥을 도둑질해서 먹다가 빨래망치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끈을 머리에 동여매고 구보 달려가지고 도망가는 맹꽁이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연잎에 떨어지는 물을 순이라고 속여가지고 장사하는 맹꽁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처녀맹꽁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처녀맹꽁이는 시집을 갔다가 사흘 만에 새서방을 봐서,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방한테 방망이로 얻어맞고 쫓겨난 그런 처녀맹꽁이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맹꽁이에서 환기되는 부정적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그 서울 지역의 온갖 인물 군상들, 그러니까 근대 전환기라고 하는 무언가가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온갖 군상들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나문태평가라든지 시어와 같은 조선 후기 여러 가집에 실려 있는 사서시조 작품 중에 저 건너 신진사집 실ong 위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고스란히 잡가로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기본적으로 하되 10여 개의 새로운 사파를 첨가해서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희화적인 행태들, 그리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누추한 욕망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마치 만화경처럼 파노라마처럼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박장이의 밥을 훔쳐 먹다가
머리가 깨지도록 얻어맞고 달아나는 좀도둑 맹꽁이도 등장을 하고요. 다음에 연잎 위에다가 물방울을 굴려서 이거 수은이다 라고 속여 파는 벙어리 약장수 맹꽁이도 등장을 하고요. 시집간 지 사흘 만에 새서방을 보다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서 자살하러 가는 처녀 맹꽁이도 등장하고요. 또 그 여자를 쫓아가며 같이 살자라고 애걸하는 호라비 맹꽁이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욕망과 추락을 거듭하는 속물적인 인간들을 이제 대변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 층위에서 잡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꽁이 타령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구상들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대변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이 타령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맹꽁이들은 욕망,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한없이 추락을 거듭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인간 군상들을 대변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잡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저 건너 신진사집 실엉이에라는 사설주 작품을 기본 틀로 여러 개의 사파를 붙여가지고 확장했다라는 점에서 온갖 갈래들을 버무려내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을 버무려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의 양식적인 유연성, 개방성을 통해서 우리는 구한말에서 개화기에 이르는 험난한 세태기를 살아가는 그런 세태와 풍속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12작가 중에 하나인 유산가하고 히모리 작가 중에 하나인 맹꽁이 타령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평양가라든지 이런 다른 부류의 작가 작품들을 좀 감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